천정부지로 치솟는 금값에 전국 곳곳에 금은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님인 척 들어와 갑자기 귀금속을 들고 달아나는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텅스텐을 섞은 가짜 금까지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값 상승에 잇따르고 있는 각종 범죄 유형을 알아봅니다. 이 밖에 내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첫 재판 소식까지 여러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5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 투자도 관심이 많은데 이 범행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단순하게 훔치는 범행에서 더 흉악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이런 귀금속을 진열해 두고 파는 금은방에 대한 절도 사건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욱 이제 더 눈길을 끄는 것이 금 팔찌라든지 목걸이 하나만 훔쳐도 수천만 원에 충분히 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은방을 표적으로 노리고 절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금은방 이제 주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진열된 상품을 보여줄 때에도 굉장히 조심하고 이런 기조가 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잘못 이렇게 차보는 척하고 도망치는 것보다는 아예 흉기라든지 위협적인 물건을 준비하고 가서 이렇게 절도가 아니라 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좀 경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업주들에게 만약에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범죄가 정말 바로 발각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젊은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이거 반지라든지 팔찌 하나만 훔치면 수천만 원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금은방을 표적으로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단순 절도도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인 것이지만 흉기로 위협한다라든지 그것이 자칫 잘못 몸싸움으로 이어져서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됩니다. 예, 이렇게 절도, 강도 사례가 잇따르다 보니까 금은방 업주들은 손님들을 항상 의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상품을 아예 안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업주들한테 보호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손님들이 선량한 손님들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절도범인데 손님처럼 위장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업주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손님들을 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업주들 입장에서 조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처럼 정말 흉기를 들고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들 입장에서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고가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손님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이중 진열대에다가 잠금 장치를 해놓고 보관을 하는 그러한 업주들도 요즘에는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 벨이라든지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손님들이 워낙 이제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는 걸 이렇게 문 열어줘야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손님들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안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요즘 같이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싶고 그리고 과거에 한번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간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업주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제품은 가짜 제품이었고 실제 금고에 진짜 제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큰 피해를 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본인의 관리 하에 없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불을 켜놓고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이렇게 홍보 효과를 위해서 해놓기도 하는데 그때에는 어차피 손님들이 들어와서 만져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짜 제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진짜 제품은 퇴근하기 전에 금고에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러한 금은방 업주들의 좀 부담이라든지 걱정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상시 이제 순찰을 돈다라든지 경찰들의 일정 정도의 좀 보호 내지는 협조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이제 절도 사례가 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훔쳐가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흉기를 들고 오는 것과 이 처벌 수위가 어디에서 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훔쳐간다라고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렇습니다. 네. 비싸다라고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을 하고
하고 그 이후에 양형 부분에 있어서 피해 액수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물건을 훔쳐가는 그러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을 합니다. 당연히 절도죄보다는 처벌 수위도 높고 그리고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돌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단순한 강도보다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흉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강도죄가 아니라 특수강도죄가 되기 때문에 형량은 더 또 가중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래 훔쳐서 그냥 들고 도망가는 것과 흉기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계획 범행을 하는 것과는 형량 차이가 다소간에 있을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팔찌 하나를 훔쳐가든 아니면 진열대에 있는 상품 전체를 훔쳐가는 것은 사실 죄질 면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양형에 반영이 되고 본인이 일으킨 피해에 대해서 구제가 되고 본인이 손해배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피해까지도 다 양형에 반영이 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도 있다 보니까 뭐 집에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고 표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는 이런 금을 이렇게 소지하고 다닌다라든지 뭐 액세서리로 착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이 금값이 비싼 경우에는 사실상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누구네 집에서 돌잔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변 인근 가까운 사람이라도 저 집에는 뭐 돌반지 있겠네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요즘 돌반지가 100만 원에 달해요. 육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개만 모여도 수백만 원 또 수천만 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금은방 어떤 뭐 귀금속이 많은 곳이 표적이 됐던 것처럼 일반인들도 금부치를 하고 다니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표적이 돼서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서로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은방 업주분들이 절도 말고 걱정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가짜 금 사기까지 늘고 있는 건데 금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순금이라고 속여 파는 수법인데 이게 육안으로는 좀 식별이 불가능한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금속을 다루는 금은방 사장님들도 이걸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귀금속 센터가 모여 있는데 하나의 공문같이 공지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텅스텐이 섞인 금이 유통이 됐다. 한번 좀 금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공지문이 돈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걸 잘라봐서 표면에 이제 거뭇거뭇한 게 있으면 텅스텐이 섞였다. 아니면 직접 이렇게 가열을 해보는 방식으로 가열을 할 때 검정색 기포가 같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순금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다들 이제 매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은방이나 어디 가면 뭐 그 표면을 잘라본다라든지 가열해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도 저렇게 속아서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문제점이고 완전히 금이 아닌 건 아닙니다. 순금이 뭐 100%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9%를 텅스텐을 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골드바라고 하면 그게 수천만 원의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인 것이고 다 금값이 오르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좀 사기 수법 내지는 이제 이러한 금과 다른 것을 섞는 그러한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반드시 이제 뭐 금 제조 이력을 확인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텅스텐이라는 것 자체가 금이랑 밀도가 동일해서 그냥 만져보거나 이렇게 무게로 달아보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좀 방안을 강구를 한 다음에 그것이 보증된 상태에서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뭐 황당한 뭐 좀 더 질문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사는 방법 얘기는 했지만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과연 가서 직접 감정을 받아보기도 또 뭐하고 이 방법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한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워낙 이제 금이 이제 열풍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뭐 택배로 받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에도 반드시 보증 서류라든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러한 금을 판매했는지 개인이 아니라 법인 형식으로 그 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증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싼
싼 가격에 금을 사고 파는 이런 온라인상의 이제 거래도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싸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 사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 습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인협회에 등록된 이 금은방 이 거래업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공인협회로 인증이 되어 있는 금을 확인해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의 이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금인 걸 확실하게 좀 100% 믿고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공인된 인증 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보증 그 증표 서류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짜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소 황당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이웃 간의 주차 시비는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주차된 차량 주변에 접착제로 돌을 붙여놨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그냥 텍스트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영상을 보시면 차량이 먼저 주차를 해놨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바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바퀴 앞뒤에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큰 바위 같은 게 돌을 그러네요.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차량을 무리하게 옮긴다라면 빠져나올 수 있겠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주차해 놓은 그 차주 입장에서는 저희 보시면 주차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디 잘못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본인의 집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돌로 못 움직이게 접착제로 바닥에 붙여놓다 보니까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말 좀 황당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일단은 이 글을 게시한 저 차주의 입장에서는 누가 돌을 붙여놨는지도 알고 이웃이 붙여놨고 여기다 주차를 뭐 하지 말라, 주차를 못하게 막겠다라는 취지로 저 돌을 붙여놓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어떤 뭐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웃이 그것도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다라는 취지로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돌을 붙여놓은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그냥 뭐 이웃이 뭐 이렇게 돌을 붙여놨다라고 웃어넘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실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재물손괴라는 것은 저 차량을 뭔가 부순다라든지 아니면 뭐 미러를 깨뜨린다라든지 뭐 이런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우리가 재물손괴죄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물건을 부수는 것 자체도 해당하지만 물건을 그 사용 방식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그 효용성을 침해하는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이 보기에도 차량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것은 차량 운전을 저해하는 효용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해서 재물손괴죄가 해당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송치가 된 상황이고요. 예. 저게 그냥 이렇게 돌로 괴어놓은 상황이면 충분히 돌을 치우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겠지만 아예 강력 접착제 같은 예. 것으로 바닥에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강력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이 돌덩이 못 보고 넘어지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외에 추가로 뭐 적용될 혐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무죄 가능성이 높은 건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저기를 이제 지나가다가 야간에는 어둡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돌을 저렇게 바닥에 붙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여기 걸려서 넘어지겠지?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저렇게 돌을 설치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쳤다 아니면 고의로 다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실치상이나 아니면 상해죄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차량 차주에 대해서 재물손괴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
도로면에도 역시나 본드나 접착제로 붙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공용물 손상이라는 혐의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 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장을 망가뜨리면 공용물 손상죄가 성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도 여러 명이 거주하는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상의 주택의 공동주택의 주차장인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공용물 손상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형사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 발생한다라고 보입니다. 저게 재무손괴죄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차주가 저 이웃에게 내 차 이때 동안 못 썼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걸려서 넘어진 이 주민들의 경우에도 치료비 상당이라든지 나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책임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약물 운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자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한 고급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도로상에서 주행을 하지 않고 차가 멈춰 있어서 가보니까 차 운전자는 그 차량에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술 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것, 아니면 어떠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것,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운전자의 손목에서 주사 자국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안을 수색을 해 보니까 마약류로 분류가 되는 프로포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으로서는 차량에서 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고, 이것이 이제 수면제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거나 아니면 과다 복용해서 쓰러졌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가 개진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 바늘을 꽂고 도로 중앙에서 잠이 든다. 이게 참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은데 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약물이 프로포폴이잖아요. 당연히 차 안에서 이렇게 약물을 맞는 건 불법이고 이걸 뭐 어디서 구했는지부터 수사가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할 때에도 병원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그 용량을 누구에게 투여했는지, 그리고 자주 투약하는 사람에게는 투여할 수 없도록 다 법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 남성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병원 내부가 아니라 본인 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스스로 투약을 하고 저렇게 거리를 활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고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 당연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남성에 대해서 실시간 간이시약 검사를 해봤다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아마도 추측을 해보자면 차량에서 이 약물을 투여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본인은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그 약물의 효과가 아직은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못하고 그냥 정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고, 어디서 이 약을 구했는지, 혹시나 뭐 병원이라든지 어떠한 음지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라면 그 경로에 관여한 사람까지도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 수색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발견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프로포폴만 발견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몰핀이라든지 다른 마약류로 관리가 되는 약물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것인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물이 발견이 됐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마약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 그냥 투여했다는 것만 처벌을 되는 건지 아니면 운전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처벌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둘 다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했다라는 것은 마약을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이걸 투여하는 것,
다 처벌이 되는 것인데 물론 프로포폴도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하는 마약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약류에도 물론 뭐 감옥, 남옥 되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뭐 향정에는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여한 것만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투여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약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약물운전이라는 것은 약을 투여하고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술에 많이 취해서 운전을 하는 것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따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적용이 되면서도 약물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죄가 적용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마약류라든지 향정을 복용, 투약을 하고 그다음에 운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을 의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법률 모두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약류관리법 지금 향정으로 보이는데 61조, 62조 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요.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인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중처벌의 요소가 성립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렇게 도로 중앙에 정차해서 잠이 들 정도면 운전하는 내내 계속 불안하게 주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중에 약물운전 혐의 외에 추가로 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에도 물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여하고 저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떠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잠들어서 출발하지 못한 경우에 교통 위반, 그러니까 교통방해죄가 성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도 실제 차량이 혼잡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강남 한복판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차량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으로 방해하고, 그렇죠 보여지는데 그러한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라든지 했을 때에는 교통방해죄도 충분히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남성이 어디선가에 구해서 본인이 투여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실질적으로 매매에 이제 유통에 관여를 했다라든지 불법적으로 본인이 유통한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별도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10분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또 통일교 뇌물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 일단 생중계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왔는데 생중계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리고 이 사건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법원 방청 및 그 촬영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재판의 생중계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판부의 재량에 이제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뭐 공익성이 짙은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함께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사정이 있는 것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그러한 뭐 혐의들 다 한다면 그것을 건넨 사람이라든지 중간에 관여한 사람 다 이제 일반인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이것을 판결문에 언급이 될 때 그럼 다 이제 익명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행위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사실 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 결정을 내린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 개인의 어떠한 비위라든지 일탈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것은 우리나라의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어떠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생중계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이제 선고 생중계가 되는 건데 선고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특검 조사에 출석할 당시 자신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특검은 법 위에 존재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과연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존재를 좀 어떻게 규정할지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도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본인의 뭐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호소였다라는 분석도 존재를 했는데요. 일단은 눈여겨볼 점은 뇌물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연결이 되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법적인 그러한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경우에 지금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뇌물죄거든요. 왜냐하면 액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다른 범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중형 선고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뇌물죄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 단독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의 지위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김 씨의 이야기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이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공범으로 봐서 뇌물죄 죄책까지 인정을 할지 이것이 가장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가장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형량이 가장 높은 범죄가 인정되느냐 아니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뇌물죄 인정 여부, 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과연 인정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특검이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범죄, 뭐 뇌물죄 같은 게 인정이 된다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처럼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뭐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서 뭐 1억 원이 넘으면 우리가 10년 이상 뭐 무기까지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법에서 엄중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 주신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였기 때문에 법원이 양형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과거 사례와도 일률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시대적인 것을 반영하자라고 한다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2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김 씨의 경우에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뭐 과거 정치인부터 굉장히 많은 선례들이 있어 왔고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형 기준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뭐 무한정으로 열려 있다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기준치에서 가장 상방으로 가서 높은 수준으로 선고를 내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15년 구형이 나왔다라고 해서 15년을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선 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양형 기준이라는 것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권고 형량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의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 본인의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을 때 이것은 정말 엄단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징역 15년 이상도 충분히 선고를 할 수 있지만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까지는 선고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본인은 지금 뇌물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처해 줄 수 있는 양형 요건이 사실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15년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오늘 사건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